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 번 더 경신했습니다. 6월 주택지표 부진과 중화권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대형 테크주의 실적 기대감과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긍정 기류가 지수를 끌어올린 걸로 분석됩니다.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첫 10억 달러 수익을 돌파했다는 점이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 지난주 1.1%대로 급락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28%까지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제조업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발표됐는데요. 전월 대비 2.4% 하락한 0.8%로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운송업을 제외한 제조업 근원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0.2% 하락한 0.3%로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채팅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차트 남자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오늘이요, 갑자기요? 네. 오늘도 사실 뭐 저는 일단은 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 좀 적다. 계속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증시가 지금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FOMC도 있고 뭐 부채한도 유예 기간 이것도 결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일단은 뭐 보합이나 혼조로 좀 마감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왕 이제 대응하시려면 매수 대응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증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뒤에 가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종목별로 해가지고 지금은 크게 악재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내용들과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뭔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증시나 여러 가지 이제 종목별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도 또 해외 시장 면밀히 살펴보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차트 남자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57분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주식과 채권 간의 전통적 상관관계가 정상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골드는 경기 회복감이 높아지면서 온스당 1,800달러를 이탈했습니다. 오일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요 회복에 대해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유로 FX는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압박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이슈 체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요. Five things to know before the stock market opens Monday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다우 선물이 손실폭을 줄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우 선물 지수가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중국이 사교육을 금지하고 또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홍콩과 중국의 주식이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의 기술주들의 큰 이벤트가 있는 주를 앞두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 금요일 처음으로 35,000선을 넘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는 중국 규제 우려, 미국 회담의 아시아 주식 하락이라는 제목인데 이 홍콩 항생지수가 밤새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중국 본토 주식도 폭락을 했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도 각각 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홍콩과 미국에 상장된 많은 중국 교육주들이 국영수와 같은 핵심 과목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를 금지하는 중국의 새로운 규칙이 지난 금요일 발표된 이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금요일에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도 규제에 나서면서 중국 관련 이 기업도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에 더해서 미중 고위급 회담은 험난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웬디 셜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시에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미국이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월요일 6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해서 4만 달러에 머물다가 3만 9천 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의 50개 주와 또 DC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닥터 앤토니 파우치는 손상된 면역 체계를 가진 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상원 의원들이 초당적 인프라 법안 협상이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미 상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 월요일에 초당적 인프라 프레임워크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화당의 수석 협상가인 오하이오의 론 포트만 상원 의원은 양측이 약 90%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백악관은 이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초당적 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나스닥 외신 기사 알아봤는데요. 잠시 후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은 0.47% 내린 15,04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어요. 네, 나스닥 일단은 매수 포인트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조정 이후에 일단 좀 전략을 좀 저는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15,050포인트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좀 돌파가 나왔죠. 자, 일단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 포인트는 오늘 15,050포인트입니다. 15,050포인트 시점에서 안착 포인트가 나온다면 다시 V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15,050포인트 시점에서 저는 매수 대응을 하시되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인트 시점은 15,050포인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5,050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자리값 대충 짚어주셨는데 차트를 보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일봉 차트 보게 되면 상승 이후에 그냥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가 내려오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리고 전일 이제 장 끝나고 나서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미리 이제 저는 이 증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가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실적이 좀 발표를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추가적인 신고점 경신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봤을 때 이미 선반영이 좀 됐구나. 그러면
오늘 발표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확신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일단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고, 다만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이제 의미에서 15,05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15,050포인트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050포인트 시점에서 충분히 횡보했었던 구간이고, 우리가 고가 상단으로 봤을 때 15,130이 고가고요. 이제 저가 포인트가 15,05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 한 80포인트의 레인지로 지금 횡보에 대한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추세 하락이 어느 정도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60분봉 기준으로 보는 건데, 60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지를 충분히 해줬었던 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충분히 매집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자, 어느 정도 발산은 나왔죠. 여기서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 건 추세가 나왔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발산이 나왔다가 고가 상단 부근에서 저항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60분봉 큰 분봉상에서 봤을 때는 큰 추세에서 박스권이다. 그럼 박스권 장세에서 하단 이탈이 나온 거잖아요. 최근 이제 우리가 장 시작하고 이제 22시였어요. 22시에 장대 음봉이 한번 크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저가 기준으로 갱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 기준 해가지고 사실 여기서 이제는 누가 봐도 매도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종가 기준으로 이미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해외 선물은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원래 이제 추세와 뭐 추세선도 있을 것이고 지지 저항이란 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지 저항은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 지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를 깨면은 어느 한 중요 가격선을 이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 추세가 죽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저항선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매수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근데 지금 지지 저항선으로 봤을 때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죠. 그러면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나스닥이 통상 어떤 그림을 보여주게 되냐면, 지지 저항은 항상 돌파가 나와요. 돌파가 나오고 나서 항상 속임수를 줍니다. 트랩 같은 패턴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휩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속임수를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다가 이게 어느 이제 저점이 어디까지는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반등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15,050포인트에 매도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절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일단 저점이 열리는 국면이지만, 이게 통상 V자 반등으로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정도는 이 자리 싸움을 하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관점에서 우리는 매수 전략을 좀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관점에서 하락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냥 기술적인 조정이 내려오는 것뿐이지 우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대는 이 15,050포인트가 안착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좋아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단으로 이탈이 나오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장대 음봉이 매수를 언제 바라보셔야 되냐면, 자, 다시금 박스 하단 지점인 이 15,050포인트가 안착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안착이라고 하는 거는 딱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반등은 나와줘야 돼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되 이 15,050포인트 시점에서 돌파를 다시 못하고 하단으로 이탈이 됐을 때, 그때 다시는 매도 대응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단으로 다시 올라오려고 했을 때, 그때 50 기준에서 안착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15,050포인트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 자리값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통상 지금은 원래적인 매도 전략이 맞겠지만 우리가 15,050 박스 하단 부분에서 매도 대응한다라는 거는 손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매도로 어떻게 보면 유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50 기준으로 상단 돌파가 나왔을 때는 확실히 트랩을 준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매수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일단 대응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15,050포인트 시점에서 어떠한 다시 안착이 나오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다시금 재차 하락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오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 추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11선 근처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번 주 안에 하락이 크게 나온다라면 FOMC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일단 커요. 그리고 우리가 뭐 FOMC 열렸던 때를 보면은 미증시가 계속 난항을 겪었죠.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하락폭도 상당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도 뭐 별다른 내용이 없겠지만 사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은 분명합니다.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정 포인트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바라보는 기점은 21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일단 좀 적다라는 판단이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일봉상에서 11선 기준점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11선 근처가 14,860포인트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정값이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된다라면 저는 여기가 아무래도 저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60분봉상 매물대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노란색 황토색으로 표시된 게 매물대입니다. 그럼 이 가격선이 어느 정도 하단이 이탈이 나오고 조정값이 내려오게 된다면 이 근처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포인트 시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20%나 매수 물량이든 이 매도 물량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 즉 매물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4,860부터 14,930포인트까지 있죠. 그러면 지금 하단 지점은 860 라인대고 상단 지점은 930포인트입니다. 14,000이죠. 14,930과 14,860포인트 이 기준점을 놓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조정 포인트 강하게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여기가 일봉에 대한 11선 부근이거든요. 그럼 일봉에 대한 11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이제 FOMC도 있고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미리 가격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 포인트가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본 관점에서는 우리가 11선 기준점, 저점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고 즉 매수에 대한 추세겠죠. 그래서 일본 관점은 아무래도 매물대 60분봉상에서도 14,860포인트와 고가 상단인 이 14,930포인트까지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내려오게 된다면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오늘 매수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15,050포인트 이 기준점이 안착이 나와야 우리는 추가적으로 매수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중요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 대응하시면 오늘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이번 주 전략을 잘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박스권 하단인 이 15,050포인트에서 저점 매수 전략 가져가시고 또 15,05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좀 매도로 전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15,050포인트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굉장히 꼼꼼히 뜯어봐 주셨는데 마스터님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이 3대 지수가 달리다가 오늘은 좀 빠지네요. 오늘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나온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가였기 때문에 뭐 사실 일봉 추세에서도 우리가 과거 수준에서 봤을 때도
현재 그냥 지금 저점 포인트가 뭐 5월 10일 기준으로 이때가 이제 한참 뭐 인플레이션으로 시끄러웠었던 때였는데 이 시점을 이어보다 보면은 지금 매수 추세는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일봉 추세입니다. 일봉 추세선. 그럼 일봉 추세선에서 봤을 때 저점 이탈은 계속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위에 대한 상단, 고가 저항대를 보시게 되면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을 받을 자리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그리고 고가이기 때문에 너무 좀 고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조정이 좀 내려오겠지만 아싸리 저는 저점에 대한 매수로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좀 상당한 좀 유리하게 장 대응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시장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악재로 작용할지 뭐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렇다시피 항상 미증시가 하락이 나오면 코스피도 사실 안 좋잖아요. 전반적으로 상황이. 근데 뭐 최근 이제 아까 앵커님이 뭐 짚어주셨다시피 중국 시장도 말이 아니에요. 중국 시장도 상당히 많이 무너졌었고 오늘 홍콩 증시 보면은 거의 4%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사실 뭐 아시아장이다 보니까 뭐 중국 시장도 사실 코스피도 영향을 크게 받았었거든요. 과거 사례에서 봤을 때도 항상 우리가 이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좀 무너지면 혹시 글로벌 미증시라든지 하락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 한국 증시라든지 코스피 시장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중국 시장에 대한 뭐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국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중국이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최근 이제 뭐 사교육 금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반독점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벌금도 이제 냈고 거의 추가적으로 좀 약간 중국에 대한 느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 체제로 좀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빅테크 중심도 사실 기업이 뭔가 이제 민간 기업들이다 보니까 요거를 너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미국에도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보가 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규제도 들어가고 이거를 좀 정부 체제로 바꾸려는 심산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산당에 대한 체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미증시에 대한 조정도 지금 크게 내려오고 있는 국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미증시 나스닥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아장인 만큼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중국 관련해 가지고 중국만 이제 지금 계속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 우리가 뭐 코스피 시장으로 봤을 때 아직은 뭐 수출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 개선되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나스닥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국 얘기하는 게 이제 되게 두서없이 들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중요 내용이라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쭤보세요.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유튜브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여쭤보십시오. 부자들상님께서 올림픽이 끝나면 미중 분쟁이 본격화될 거란 의견이 많던데 그럼 코스피는 미장과 딥커플링 되지 않을까요? 하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이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뭐 과거 사례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이제 따로 제가 뭐 관련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아시아장에서는 이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가 최근 이제 미중 뭐 무역도 그렇고 지금 현재 완전히 미증시랑 한국 증시와는 이제 별개로 미증시랑 지금 중국 증시가 많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대표적인 뭐 S&P 500 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기업도 뭐 알리바바, 텐센트 중심으로 이제 그게 이제 그래프가 좀 나와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은 좀 이제 설명하는데 좀 쉬울 텐데 사실 디커플링 가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지금
중국 시장을 따라갈 가능성은 일단 좀 적습니다. 물론 이제 전일에 대한 모습은 사실 아시아장이 쉽게 못 오르자 이게 코스피가 사실 뭐 계속 반등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분봉상 차트를 코스피 이제 보고 왔는데 반등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국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악재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미중 무역 분쟁 여기에 따른 뭐 디커플링 형상보다는 오히려 좀 미증시 중심으로 좀 보시면 오히려 코스피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예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시황을 좀 짚어봤는데 그럼 바로 이어서 골드 관련해가지고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와 관련한 외신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Gold stock in narrow range as investors focus on Fed라는 제목입니다. FOMC에 시선이 쏠리면서 금이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 제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금은 화요일의 심리적 수준인 1,800달러 아래로 좁은 박스권 범위에서 거래가 되었다. 이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있을 연준 FOMC 회의에서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언제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최근 고점 바로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미 달러는 시장이 연준이 통화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 달 이상이나 상승을 했죠. 이 데일리 FX의 마가렛 양 애널리스트는 중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금 가격이 오를 여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금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는 종종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로 간주가 되는데요. 세계 최대 금 지원 상장 지수 펀드인 SPDR 골드 트러스트의 보유량은 월요일 0.2% 하락한 1,025.64톤으로 5월 13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골드 시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골드 0.11% 오른 1,80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골드 대응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제가 관망 들었죠. 네. 일단은 관망 의견을 든 이유가 네. 오늘 뭐 이제 최근 좀 발표됐었던 지표들이 있었죠. 주택 가격 상승세도 좀 부진한 결과로 좀 발표가 됐고 최근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도 부진한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달러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 관점에서 뭐 매수에 대한 추세가 또 나올 가능성을 일단 좀 열어두고 있는데 매수 추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단 고점까지는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수익성을 기대해 보기는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관망에 대한 팻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매수로도 대응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골드도요. 사실 지금 이렇게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FOMC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도 지금 특별한 방향성, 모멘텀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 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실 관망이 최고예요. 모를 때. 확신이 없을 때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든 거고 아무래도 이제 FOMC 이후에 달러에 대한 방향성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고 그 이후에 이제 골드도 그때 이후로 이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그때 이후에 좀 대응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는 오늘 관망 전략을 내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또 발표되는 지수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9시 30분에 내구재 수주 발표가 났었는데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조업 동향이 부진하다는 좀 수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기 정상화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일단은 뭐 제조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주택이라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표를 봐야 되는 것들은 일단은 고용 지표랑 소비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지표만 좀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열리는 이 PC 물가가 발표를 돼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얼마나 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뭐 지금 약간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닌 국면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제가 즉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 않은 국면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국면에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이제 저는 질문이 나온다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 네,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명목적인 내용 개념만 놓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면 지금 뭐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불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불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도 뭔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보다는 지금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이게 좀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이 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시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 경기가 엄청나게 회복할 거라는 이 기대치가 너무 컸던 거예요, 사실. 이 기대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은 사실 증시가 좀 무너지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차 미국채 금리도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고 뭐 여기서 이제 미국채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계속 이제 올랐었다가 제가 관련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자, 부양책이 통과가 되고 나서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오르냐면 1.7%까지 올라요. 1.7%까지. 이때 우리 사실 분위기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되고 소비적인 측면도 올라오게 될 것이고 고용도 계속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밀어 올렸어요. 증시든 뭐 코스피 시장이든 뭐 3,000 돌파하고 3,200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막상 까보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경제가 성장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치가 좀 낮아진 거예요. 이런 얘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판단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국면에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뿐이지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국면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좀 봐야 될 거는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과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움직임의 모습들을 보면은 최근 나스닥 물론 이제 골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나스닥 얘기를 드리지만 이때 사실 국채금리가 상승했을 때 나스닥에 한번 큰 조정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책으로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조정이 크게 내려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나스닥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스닥이 성장주나 지금 뭐 기술주 중심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만큼 금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 이 잠정 기대치가 일단은 금리가 뭔가 성장주들에서는 되게 쥐약이거든요. 성장주들은 여러 가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그
유동성을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사실 뭐 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이러한 거는 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원활히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은 좀 적다라는 게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성장주가 좀 약하다. 그래서 나스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미국채 금리가 또 하락하면 사실 나스닥이 이제는 계속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금리에 예민하지 않은 만큼 뭐 성장주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 만큼 근데 지금 미국채 금리가 또 하락을 하자마자 또 조정 포인트를 크게 보여줘요. 뭐 물론 이제 작게나마 지금 이렇게 작게 보여서 지금 조정이 크게 얼마 안 나왔는데 최근 21선을 돌파했었던 하락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움직임이에요. 14,55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바탕으로 깔린 겁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상승해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미증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도 미증시는 하락을 했고 국채 금리가 뭐 가파르게 이제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미증시는 계속 조정을 보여줬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관점에서 뭘 지켜봐야 되는지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제 기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차적으로 달러를 이제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국채 금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조정이 그렇게 크게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좀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 적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재차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달러는 또 다시 약세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국면이 좀 나올 것이다. 사실 달러 약세가 좀 나오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증시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뭐 달러에 대한 움직임도 보았을 때 계속 강세 현상이 나오고 있죠. 초강세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아시아장이라든지 이런 신흥국에 대한 나라들이 오히려 더 경제 성장이 주춤해집니다. 그럼으로써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려가지고 오히려 달러가 강세 현상이 나오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이유도 있겠고 뭐 이제 과거에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계속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로를 더 푼대요. 그래서 유로 대비해가지고 달러도 반대 역상관계성을 띠기 때문에 유로가 하락하게 되면은 달러가 또 상승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이 나홀로 성장할 수 있는 국면을 형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때가 뭐 미국이 계속 이제 나홀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달러 강세 현상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흥국 증시가 좀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달러가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 2011년과 2015년도 기준의 증시 상황을 보면요. 미국 S&P 기업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파란색 선이고 신흥국이 회색 선이에요. 그다음에 뭐 전 세계 미국 제외해가지고 한국 코스피 여기에 대한 그래프들을 보면은 달러 강세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왔을 때 증시에 대한 모습 자체가 오히려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S&P 500만 올라갔었어요. 이때. 그러면 지금 강세 현상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또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시장이 계속 지금 달러 강세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봤어요.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출이 충분히 이 한국 GDP 성장률이 물론 이제 최근 발표 때 이제 전월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로 좀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수출은 좋아지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 현상이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11년과 2015년은 물론 달러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이때도 실적이었어요. 실적.
실적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대한 실적은요. 그때 아마존이 상당히 좀 유명했었고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거기서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오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도 상당히 부진했던 시작이었었어요. 그럼 달러에 대한 강세 때문에 증시가 무너진 이유도 뽑아볼 수 있겠지만 사실 실적에 대한 이유도 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강세 현상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 실적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들 계속 개선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GDP 성장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GDP 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상당히 지금 회복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리고 수출도 그렇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달러 강세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11년과 2015년에 비롯해가지고 다시금 하락이 나올 수 있느냐, 부진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았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우려할 만한 또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장기 금리 하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금리 하락하는 거는 지금은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존재할 뿐이지 경제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국면은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국면에서 기대치보다 어떻게 보면 낮게 성장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작용할 뿐이지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뭔가 조정을 좀 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년 만기 국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13%로 네. 이게 지난해 8월 기록을 갈아치워서 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성장 모멘텀이 좀 끝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실질 금리가 예.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면요. 뭐 사실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채가 10년물 국채 이후에 뭐 이걸 국채를 산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마이너스 1%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채를 살까요? 안 사겠죠. 네.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예. 이런데도 수요가 몰린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이 사실 주식 시장보다 선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실질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국면이 올라올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국채 발행도 계속 더불어서 하고 인프라 투자까지 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좀 반영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또 올라가는 요소가 되고, 국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이퍼링, 매입을 축소를 하면은 이게 지금 매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국채를 매입을 하면은 가격이 여러분들 올라가는 요소가 돼요. 그만큼 물량을 이제 중앙은행 측에서 빨아들이는 거니까. 그리고 국채 금리랑 가격은 반대로 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내려가요. 그럼 지금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국채 수요가 높은 국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금 별다른 이 방향성 자체가 사실 위험 자산도 어느 정도 빠져줘야 되는 게 맞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보냐. 저는 일단은 정확한 판단은 아무래도 이 지금 시장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법칙을 흘러가고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어려운 국면입니다. 지금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는데 오히려 좀 미증시가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관계들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게 언제 해결될지 이제 좀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7월 중순과 이 고용지표 확인해서 테이퍼링이 언제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뭐 경제성장, 즉 고용과 관련해가지고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은 이게 또 다시금 재차 이제 좀 균형을 맞추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경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위험 자산이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미증시 또 최근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점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요 자체가 위험 자산에밖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리고 달러도 뭐 사실 지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와 뭐 국채 여러 가지 위험 자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주식으로밖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 금리가 그럼 지금 마이너스 금리다 자금이 보니까. 갈 곳이 증시밖에 없다. 그렇죠. 증시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뭐 유동성이 아직은 되게 풍부하다라고 이제 봐요. 아직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실질 금리가 조금 올라오는 국면은 어떻게 보냐면 이 실질 금리 구하는 방법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 이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약 한 2.3% 정도 돼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최근 봤을 때 한 1.28 정도 됩니다. 요거 마이너스 하면 되거든요. 1.28에서 2.3 빼면은 거의 한 1% 정도 되겠죠. 한 1%에서 1.01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금리일 때는 아직은 주식 시장이 좀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실질 금리가 다시 올라오는 국면이 되거든요. 그럼 요것만 좀 조심하면서 국채 금리가 또 다시 가파르게 1.5까지 뭐 1.6까지 다시 상승을 한다. 물론 경제 성장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시에 대한 조정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은 사실 국채 발행과 테이퍼링 얘기 말고는 없거든요.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그럼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국채 금리가 좀 올라오겠죠. 근데 요것도 테이퍼링을 완전히 뭐 연준에서 이제 1,200억 달러를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한 번에 다 줄인다는 게 아니에요. 테이퍼링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을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줄여나갔을 때 이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또 판단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 성장이 얼마나 좀 잘 나오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면은 증시의 또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예견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도 이렇게 상세하게 이 전체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달러를 해지 수단으로 투자하면서 포트를 좀 분산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달러를 지금 해지를 한다고 이제 하면은 어떤 분산 투자를 어떤 걸로 투자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상품, 안전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해지를 한다라고 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지금 투자하면은 뭐 사실 위험자산에 대한 또 위험도가 있고 네. 그리고 안전자산에 또 투자하자니 경제 성장이 좀 어느 정도 추후에는 또 나올 가능성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는 말인가요?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뭐 내년과 이제 피크 아웃 뭐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피크 아웃이라고.
근데 피크아웃은 경제가 지금 초입 국면에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이 나올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게 아이러니한데 사실 저는 안전자산을 줄이고 지금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다.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 드릴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송 시간 관계상 좀 말씀드릴 게 약간 좀 제한적인데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이 얘기 드렸던 주제를 가지고 내일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이 고품격의 정보를 듣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톡 통해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은요. 샵 0082로 차트 남자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이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